새로운 내용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황이 없었다더니 하와이 마트를 곧바로 인수한 딸 죽음 2달 뒤였습니다. 서혜순 씨 얘기입니다. 오늘도 서혜순 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좀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김복준 교수님. 네. 이 의문의 남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오전에 한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의문의 남자가 등장했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자꾸 이제 서혜순 씨 얘기를 하면 그동안 뭐 내연남 하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려왔잖아요. 이제 뭐 그분이 그 이야기 나오는 그 내연남이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95년 11월경에 뉴욕에서 김광석 씨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공연 직전에 이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의 고등학교 동창 이모 씨하고 일단 그 콘서트장에서 사라져요. 예. 그리고는 이제 콘서트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둘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의 주장은 김광석 씨가 살아 있을 때도 그 서혜순 씨가 남자를 만났다 이 주장입니다. 그 얘기죠. 예. 지금 95년도 사안을 얘기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예, 그동안 뭐 내연남 얘기는 지속적으로 뭐 회자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뭐 내연남으로 지칭되던 사람이 이 사람인지 여부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끝내고 나서 이제 그 이후 이제 김광석 씨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포사회에서 목격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뭐 이 두 사람 간의 이 어떤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별스러운 관계다,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는데, 그러던 와중에 2008년도에 두 사람이 회사를 같이 설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남자가 동업자이면서 내연남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박상희 소장 사실 말씀처럼대로라면 그 뉴욕 공연이 1995년 11월이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김광석 씨가 사망한 날짜랑 그리 떨어지지 않은 기간이더라고요. 네, 한 40일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연관성이 완전히 없을 게는 감정적으로 엮여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뭐 사실 반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살고 죽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 김광석 씨가 타살이 아니냐, 아내에 의해서 타살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기는 했지만 그러면 왜 아내가 김광석 씨 이렇게 정말 유명한 가수, 정말 대중의 꿈을 준 가수를 왜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고 생각을 하면 대개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건을 얘기하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사실은 동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서혜순 씨에게 숨겨놓은 내연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연남이 김광석 씨의 동창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적으로 엮여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스토리가 조금 완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연남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내용임은 확실합니다. 예. 사실 저희 취재진도 채널의 카메라도 서혜순 씨에게 이 내연남 혹은 동거남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동거남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분이? 친구예요, 친구. 친구요? 예, 예. 그 김광석 씨 동기? 아니. 그분 아니, 그거는, 예. 나중에, 저 친구 많아요. 그 남자. 예. 그냥, 여기 엔터테인먼트 쪽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다. 그 연인 관계는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부인하시는. 아니야. 해당 당시에 내연 관계셨다는 의혹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장에 보면 나오는 게 있어서요. 네.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뭐, 김광석 씨가 그냥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예.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뭐 밝혀야 되겠죠. 당시에 저 질문에 대해서 내연남 동거남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한 인터넷 언론 매체에 따르면 딸 사망 2달 뒤에 그러니까 항상 언론 매체를 통해 서혜순 씨가 경황이 정말 없어서 뭐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법적인 것도 처리를 못했다고 했는데 2달 뒤에 곧바로 하와이에서 박준 변호사님 네. 법인 사업체를 하나 설립을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그 남성이 이제 이름이 계속 같습니다. 95년부터 등장했던 그 남성인데 중요한 부분은 2007년 12월 23일 서현 양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예. 경황이 없는 과정에서도 2008년에 법인체를 설립했었는데 그 법인체 자체가 이 남성하고 이름 같은 이 남성하고 공동으로 법인을 양수도를 받은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혜순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경황이 없는 상황이 맞는 건지 추측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이름이 똑같은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95년부터 2008년까지 등장하는 사실이 조금 놀랍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이 스피드마트라는 게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걸 따르면 리커스토어입니다. 주류를 갖다가 파는 곳이거든요. 저도 이제 하와이에서 몇 년을 갖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아는데 사실 살고 있는 재미 동포 중에서도 이 주류를 판매하는 리커스토어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판매하는 마트를 하는 네, 분들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와이 주 같은 경우는 이런 주류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이제 강하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믿을만한 그런 어떤 업체가 하면 사실 이런 그 리커스토어 이런 걸 갖다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불과 2달 안 돼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이 리커스토어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이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고 이미 기반을 갖다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 아니냐. 잠시만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쭉 살아보셨으니까 저런 주류 전문 마트를 하려면 그 전부터 사전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렇죠. 그건 허가를 리커스토어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상당히 뭐 사업을 해봤던 이 사람이 상당히 나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 리커스토어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이제 허가를 받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한국에서 바로 이제 가가지고 뭐 이민 간지 뭐 2달 만에 바로 리커스토어를 갖다 인수해서 운영한다 이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이투 비자를 받아서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확히 뭡니까? 투자 이민이죠. 투자 이민.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미 상당한 돈을 갖다가 미국에 가지고 가서 그게 이제 한국은행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은행에 그 돈이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다 단순히 잔고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재를 사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하면서 사용한 그런 어떤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딸 사망 전부터 다 준비를 한 거다. 이미 이제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2달 만에 이걸 갖다가 법인을 갖다 설립할 수 있지 않나. 이 투비자 자체가요. 원래 이 투자 이민 이 투비자 자체가 적어도 3년 전에는 준비해야지 가능해요. 이 투비자가 투자 이민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분명히 훨씬 전에 준비를 했던 건 명백합니다. 예. 박지윤 변호사님, 사실 저희가 뭐 동거남이나 내연남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하지만 사실 법인 계약서에 서혜순 씨와 이 남성의 이름이 함께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동업자다 뭐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남성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이 95년부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좀 만나는 관계든지 아는 관계라고 막 가정을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동업자 내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사람이 동일 인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는 일단 김광석 씨의 자타설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서연 양의 그 사망 관련해서 맞아요. 그 이후에 뭐 경황이 없고 왜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박사님 소장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하와이 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데 이게 김광석 씨 타살 의혹부터 시작해서 딸의 죽음 사망에 대한 의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본인의 말이 좀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2달 사이에 이런 일 그리고 딸의 죽음 곧바로 직후에 하와이로 갔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 첫 번째는 딸이 사망을 했는데 엄마가 2달 만에 나라를 바꿔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 보통 딸이 사망을 할 경우에 특히 장애를 앓고 있던 딸은 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사실상 엄마가 몇 달 동안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리죠. 대부분의 엄마는. 그런데 그것도 주변에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큰 마트 사업을 할 수가 있나? 이 엄마가 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죽음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끌고 갔으니까 이게 가능한 문제지.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언어적 어떤 한계도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경황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딸의 존재 혹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끌고 갈 때 이것이 이렇게 술술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엄마가 딸이 2달 전 사망한 엄마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해외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겁니다. 정말 부모들은 자식이 죽으면 지금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사실 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우울해지고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지고 이러면서 아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다른 외부적인 그 활동들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던 활동도 접고 축소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딸을 가슴에 묻었다는 사람이 한국에서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전혀 낯선 활동에 그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그 외국에서 뭐 미국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고 그게 재미교포도 있겠지만 그런 다른 환경에서 자기가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했다. 이게 이제 다른 그럴 수 있을까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 이어가면 과태료를 낼 만큼 딸 사망을 정신없어서 과태료까지 냈었잖아요. 법적 그 신고도 똑바로 안 하고. 6개월인가 뒤에 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경황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딸을 잃은 어떤 고통 때문에 경황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서 뭐 사업 준비하고 이런 다른 일로 경황이 없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가 죽고 나서 2달 만에 사업하러 바로 갈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바꿔서 또 말씀드리면 오래전부터 어렵게 그 사업을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면 이 사실을 갖다 만약에 김광석 씨가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이 부부 사이에 상당히 뭐 불화나 갈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내연남의 존재를 뭐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 내연남인지 아니면 외국에 가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이걸 갖다 그 전부터 아예 알고 했었으면, 있었다면 왜 지금 하와이 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될 김광석 씨는 가능성이 있는 96년에 이미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예, 뭐 뿐만 아니라 사실 김 교수님 진짜 와서는 하와이에서 직접 이 서혜순 씨를 본 교민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진술에 따르면 또 옆에 어떤 도와주는 남성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 얘기는 그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의 어떤 증언으로 지금 아름아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저분이 김광석 씨 부인인지 몰랐다는 교민들이 많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딸 관련해 가지고는 자녀 이야기하면 뭐 아예 없다, 아예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번에 인터뷰할 때도 그 경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제 서혜순 씨는 얘기를 했는데 교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물론 미국에서 골프 치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주 이제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현재 남편하고는 수시로 좀 다퉜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고 이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제 그 푸드 스탬프 단속에 걸려서 들어갔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님. 네. 저 오른쪽에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왜냐하면 서혜순 씨 얘기에 어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자연스러운 어떤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 하와이 사업 얘기 그리고 의문의 남자 얘기까지 결국 나오고 말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서혜순 씨는 고 김광석 씨의 이제 부인이었고요. 지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진짜 동업자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심해보는 일부 보도에 나온 내용이면 아니면 진짜 현 남편인지에 대해서인데 박준 변호사님 이 이모 씨에 대한 증언들도 꽤 많이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이모 씨가 아마 중요한 인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 이사오 기자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모 씨가 김광석 씨의 일기에 따르면 아주 자책을 하고 아주 왜 이러냐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이모 씨가 법인도 같이 설립했고요. 현재도 중요합니다. 현재 용인에 있는 한 골프 빌리지에 이름 같은 이모 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위의 증언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있다는 거고요. 또 증언에 따르면 그 이모 씨가 예전에 95년도부터 봤던 그 이모 씨하고 인적 사항이나 어떤 모습 같은 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95년도 만났던 그 이모 씨가 지금 2017년의 이모 씨라 그러면 이 사건은 상당히 조금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김광석 씨의 자타살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서현 양의 사망 부분에 대해서 그 서혜순 씨의 변명 부분이 조금 납득하지 않을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모 씨가 과연
그때 이 모습이 맞느냐 이게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듭니다. 예, 박 소장님 그런데 이 서해순 씨가 좀 억울했는지 오늘 또 인터뷰를 오전에 자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돈이 없어서 딸 서현 양의 유학도 어려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하와이에서 사업을 했다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얘기는 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고 장애우 딸을 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맞아요. 시댁 식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등을 돌렸기 때문에 시댁 식구에게는 서연이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데 여러 가지로 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이 많은 거죠. 미국에서도 큰 사업도 했고 또 미국에서 계속해서 골프를 치고 다녔다는 주변의 목격담도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골프 빌리지 옆에 상당히 좋은 고급 주택이고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이사 갔던 곳들도 보면 다 부유한 집안의 어떤 그 동네에만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김광석 씨의 저작권 수입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전해주고 있는데 2014년에도 1억 6천만 원 2015년에서 또 2017년까지가 2억 5천만 원 정도가 받았으니까 좀 한 3년 정도 동안 한 4천만 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았던 거죠. 이것만 봐도 상당히 부유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좀 진정성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글쎄, 딸이 사망한 지 2달 만에 뭐 그 전부터 준비를 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하와이에 사업을 했고 본인은 돈이 없어서 뭐 경험도 없고 돈이 없었다고 했지만 1년에 1억 정도의 저작권을 꾸준히 받아왔고 일단은 또 부자연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서해순 씨가 저희 취재진과 만남에서도 본인 사업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게 4월 달에 장례식이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서우 좀 봐주고 막 이런 문제가 나는 이제 좀 일도 뭐 수송도 하러 다녀야 되고 뭐 쌀국수집이라고 식당도 그 과일 그거 해야 하라고 힘들어서 뭐 하는데 좀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좀 안 좋아져서 사이가 저는 그냥 식구들이고 뭐고 다 부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제가 그냥 장례 다 했어요. 예, 김 교수님 이제 서해순 씨도 본격적인 경찰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국내에서 자그마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 것도 알려지고 있고 이 하와이에서 한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을 시작한 시기도 굉장히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광석 씨가 사망한 지 이제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96년 사망했으니까 한 2004년경부터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시댁하고 사이는 안 좋았지만, 이제 그 뭐 시댁에다가 설득은 좀 한 것 같습니다. 서연이가, 이 좀 그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서연이 키우려면 내가 그냥은 있을 수 없으니까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작권 관련돼서도 사실은 김광석 씨의 그 판권을 시댁에서 양보해주고 이제 허락한 걸로 이게 보이는데요. 그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그게 서연이가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 씨는 하여튼 여하간 이 돈 금전에 관련된 관심은 물론 딸을 위해서 그랬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보다는 좀 과하게,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하고요. 인터뷰가 서해순 씨가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곽 교수님, 여러 얘기가 있지만 본인은 이미 뭐 이상호 기자를 언급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사망했다 이런 심경. 심리 전공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사실 뭐 김광석 씨가 사망한 이후부터 여러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뭐 인터넷,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타살설이 이제 계속 이제 떠돌아다녔고요. 그 이제 타살설 중에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부인이 그랬다 또는 부인을 오빠가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딸의 사망이 알려지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이제 제기되고 이러면서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본인의 사회적인 명예, 뭐 이거는 이미 뭐 훼손될 대로 이제 훼손됐다. 이걸 갖다 사회적으로 이제 사망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지금 뭐 무고라든지 명예훼손 그리고 저작권 뭐 위반 뭐 이런 게 관련된 정신적인 피해 보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약간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 그 뭐 김광석 씨 같은 경우 이미 20년 전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하와이 그 마트 사업에 대한 투자 그 부분 가지고 뭐 두 사람이 시비를 하고 그거는 시기적으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해순 씨가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과거에 그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도 서해순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상호 기자님 자꾸 저를 그렇게 하는데 저는 왜 나와서 얘기 좀 하시 좀 뭐 왜 저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니? 저 쫓아다니고 막 그것도 이제 뭐 밝혀야죠. 저희 식구들도 그렇고 뭐 괜히 명예훼손도 되고 했으니까. 예, 뭐 이상호 기자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8일 목요일이죠. 이제 이틀 뒤에 경찰에 출석을 한다고 해요. 이상호 기자가. 뿐만 아니라 서해순 씨도 남편 사망 진단서 공개하겠다. 경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김광석 씨의 자타살은 뭐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사하기 좀 어렵고요. 부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단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망 진단서라든지 뭐 소견서가 부검 소견서 중요하긴 한데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는 사실 좀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씨 자타살보다는 서현양의 사망 부분, 유기치사 아니면 유기치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라면 소송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소송 사기 부분, 그 부분으로 집중을 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 이상호 기자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100% 떨어졌으면 벌써부터 경찰이 뭐 재수사 가능했을 건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마 그런 부분 같아요. 지금 사기 부분은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서해순 씨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달 뒤에 본인 스스로 계획했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뭐 그 남성 얘기는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음에도 일단 1년간 1억 정도의 저작권, 뭐 상대적으로 돈이 뭐 1억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고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사에서 당당하다. 이 심리를 좀 박상현 소장님은 어떻게 좀 봐야 저는 될까요? 계속 이제 본인께서 난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 정말로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다 얘기할 수 있다. 정말 당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이제 다 정말 억울한 경우면 이제 죄가 벗겨져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사랑한 김광석 씨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인터뷰들은 여전히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인데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언론이라던가 의혹이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진 거죠. 쏟아졌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내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냥 당당히 임하겠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논리적인 어떤 증거라던가 그런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임하시는 서해순 씨가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어떤 것들이 설명될 수 있는 증거라든가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구비된 상태에서 당당하게 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부검 소견서 이런 걸 공개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서해순 씨 입장에서요? 네네. 사실 이게 뭐 단지 이제 의사들이 뭐 사망을 확인해주 그게 아니라 부검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사체의 사인이 뭔지 뭐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뭐 화농성의 이제 급성 폐렴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벌써 상당히 열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맞다면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제 타살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실제로 병사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네,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서해순 씨는 자신 있겠죠. 일단은 96년도 김광석 씨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조차도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07년도 유기치사 부분 이제 유기치사 부분은 고의로 방치했다는 어떤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가서 병원 진료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그거는 어떤 형태로건 방기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자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부검 확인서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내놓는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이 되는 건 아까 우리 박주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소송 사기 관련된 뭐 그 부분이 이제 집중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박 변호사님 저도 서 씨의 인터뷰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저희 변호사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라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건데 말씀처럼 10년 전이라 사실 CCTV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단 말이에요. 소송 사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유기치사 지금 얘기했지만 김광석 씨 자체는 아예 공소시효 범위에 들지 않고요. 유기치사는 공소시효 범위에 들긴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간호사라든지 지인이 증언해 준다면 그게 아니고는 지금 상황에서 유기치사
부작위범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입증하는 거는 기억이 날까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그때 부검조차 했습니다. 그렇죠. 부검 결과를 아마 본다 그러면 오히려 그 서해순 씨한테 유리한 자료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치사는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송 중이었어요. 소송 중이었을 때 서연이가 살아있는 게 본인한테 유리합니까? 없는 게 유리합니까? 서연이가 살았어야지 자기 소송이 유리해요. 그런데 서연이가 해를 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0분 동안 내부의 전문가 의문투성이 서해순 씨를 짚어보지만 결국 손으로 잡힐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이상한 기자가 범죄에는 공소기호가 있지만 언론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김광석 씨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 김광석 씨나 서연이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담담하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대중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들은 상처인데 일단 법적인 문제는 아직 전혀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1시, 그러니까 한 1시간 15분 전에 오늘 오후 1시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직접 전화 연결을 했었던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많은 말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이의 소식에 대해서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 서순이가 너무 보기 싫어서 멀리했던 거지 서연이가 보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말들이 사실과 다른 전부 다 이제 거짓이 많고 그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예. 많이 놀랬고 또 뭐 하나밖에 안 남은 광석이 혈육인데 광석이 흔적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광석이 죽고 나서 미국에 3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때 애가 혼자 얼마나 참 외로웠겠어요. 그 김광복 씨가 이제 방금 전에 서울경찰청에 나와서 얘기를 좀 한 거에 보면 뭐 서해순 씨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보다는 곽 교수님 느낌이 조카에 대한 아련함이 좀 목소리에서 더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서연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삼촌으로서 그런 어떤 조카의 죽음을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에 이제 알게 됐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심정을 갖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네. 글쎄 친형의 목소리가 뭐 어제도 저희가 전화하겠습니까? 많이 떨리는데 저분들이 뭐 오히려 어찌 보면은 제일 답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서해순 씨가 언론에 대해서 본인 인터뷰를 계속 밝히는 입장에서 본인들도 또 안 나설 수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좀 심경이 복잡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저분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찰에 의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소되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좀 밝혀달라. 이제 이런 의미니까요. 뭐 저분들도 뭐 단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분들한테 또 뭐라 할 수 없는 게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아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뭔가 석연치 않고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공한 거는 결국은 서해순 씨 본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해소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해줘야 될 사람, 조사를 받아주고 해야 될 사람도 서해순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사실 이제 송선미 씨 남편의 사건도 그렇고 이번 김광석 씨 사건도 그렇고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언론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겠지만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 경찰 조사를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감정 부분이 개입되기 때문에 실제로 타인 간의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지만 가족 간의 혈육 간의 범죄 같은 경우는 객관적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좀 과하게 추측을 하고 비난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김광복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서해순 씨 입장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결국은 공은 수사기관 국가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해순 씨 얘기 좀 길게 해봤습니다. 전문가 네 분간에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생각을 하면 대개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건을 얘기하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사실은 동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서해순 씨에게 숨겨놓은 내연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연남이 김광석 씨의 동창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적으로 엮여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스토리가 조금 완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연남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내용임은 확실합니다. 예. 사실 저희 취재진도 채널의 카메라도 서해순 씨에게 이 내연남 혹은 동거남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동거남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분이 친구야, 친구. 친구요? 예, 예. 그 김광석 씨 동기 아니, 그분은 그거는 예. 나중에 저 친구 많아요. 예, 예. 그냥 여기 엔터테인먼트 쪽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다. 그 연인 관계는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부인하시는. 아니야. 해당 당시에 내연 관계셨다는 의혹도 예, 그 나왔잖아요. 일기장에 보면 나오는 게 있어서요. 모르겠어요. 저도 뭐 김광석 씨가 그냥 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예.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뭐 밝혀야 되겠죠. 당시에 저 질문에 대해서 내연남 동거남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한 인터넷 언론 매체에 따르면 딸 사망 2달 뒤에 그러니까 항상 언론 매체를 통해 서해순 씨가 경황이 정말 없어서 뭐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법적인 것도 처리를 못했다고 했는데 2달 뒤에 곧바로 하와이에서 박준 변호사님 네. 법인 사업체를 하나 설립을 그렇습니다. 그 남성이 이제 이름이 계속 같습니다. 95년부터 등장했던 그 남성인데 중요한 부분은 2007년 12월 23일 서현양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예. 경황이 없는 과정에서도 2008년에 법인체를 설립했었는데 그 법인체 자체가 이 남성하고 이름 같은 이 남성하고 공동으로 법인을 양수도를 받은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해순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경황이 없는 상황이 맞는 건지 추측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이름이 똑같은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95년부터 2008년까지 등장하는 사실이 조금 놀랍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이 스피드마트라는 게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걸 따르면 리커스토어입니다. 주류를 갖다가 파는 곳이거든요. 저도 이제 하와이에서 몇 년을 갖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는데 사실 살고 있는 재미 동포 중에서도 이 주류를 판매하는 리커 스토어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판매하는 마트를 하는 네, 분들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와이 주 같은 경우는 이런 주류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이제 강하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업체가면 사실 이런 그 리커 스토어 이런 걸 갖다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새로운 내용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황이 없었다더니 하와이 마트를 곧바로 인수한 딸 죽음 2달 뒤였습니다. 서해순 씨 얘기입니다. 오늘도 서해순 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좀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김복준 교수님. 네. 이 의문의 남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오전에 한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의문의 남자가 등장했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자꾸 이제 서해순 씨 얘기를 하면 그동안 뭐 내연남 하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려왔잖아요. 이제 뭐 그분이 그 이야기 나오는 그 내연남이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95년 11월경에 뉴욕에서 김광석 씨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공연 직전에 이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의 고등학교 동창 이모 씨하고 일단 그 콘서트장에서 사라져요. 예. 그리고는 이제 콘서트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둘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의 주장은 김광석 씨가 살아 있을 때도 그 서해순 씨가 남자를 만났다 이 주장입니다. 그 얘기죠. 예. 지금 95년도 사안을 얘기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예, 그동안 뭐 내연남 얘기는 지속적으로 뭐 회자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뭐 내연남으로 지칭되던 사람이 이 사람인지 여부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끝내고 나서 이제 그 이후 이제 김광석 씨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포사회에서 목격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이 어떤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별스러운 관계다,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는데, 그러던 와중에 2008년도에 두 사람이 회사를 같이 설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남자가
동업자이면서 내연남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박상희 소장 사실 말씀처럼대로라면 그 뉴욕 공연이 1995년 11월이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김광석 씨가 사망한 날짜랑 그리 떨어지지 않은 기간이더라고요. 네, 한 40일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연관성이 완전히 없을 게는 감정적으로 엮여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뭐 사실 반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살고 죽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 김광석 씨가 타살이 아니냐, 아내에 의해서 타살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기는 했지만 그러면 왜 아내가 김광석 씨 이렇게 정말 유명한 가수, 정말 대중의 꿈을 준 가수를 왜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면 이 사실을 갖다 만약에 김광석 씨가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이 부부 사이에 상당히 뭐 불화나 갈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내연남의 존재를 뭐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 내연남인지 아니면 외국에 가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이걸 갖다 김광석 씨가 알고 있었다면 왜 지금 하와이 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미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예, 뭐 뿐만 아니라 사실 김 교수님 진짜 와서는 하와이에서 직접 이 서혜순 씨를 본 교민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진술에 따르면 또 옆에 어떤 도와주는 남성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 얘기는 그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의 어떤 증언으로 지금 아름아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저분이 김광석 씨 부인인지 몰랐다는 교민들이 많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딸 관련해 가지고는 자녀 이야기하면 뭐 아예 없다, 아예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요번에 인터뷰할 때도 그 경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제 서혜순 씨는 얘기를 했는데 교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물론 미국에서 골프 치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주 이제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현재 남편하고는 수시로 좀 다퉜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고 이제 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제 그 푸드 스탬프 단속에 걸려서 들어갔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님. 네. 저 오른쪽에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왜냐하면 서혜순 씨 얘기에 어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자연스러운 어떤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 하와이 사업 얘기 그리고 의문의 남자 얘기까지 결국 나오고 말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서혜순 씨는 고 김광석 씨의 이제 부인이었고요. 지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진짜 동업자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심해보는 일부 보도에 나온 내연남이 아니면 진짜 현 남편인지에 대해서인데 박준 변호사님 이 이모 씨에 대한 증언들도 꽤 많이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이모 씨가 중요한 인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 이사오 기자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모 씨가 김광석 씨의 일기에 따르면 아주 자책을 하고 아주 왜 이러냐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이모 씨가 법인도 같이 설립했고요. 현재도 중요합니다. 현재 용인에 있는 한 골프 빌리지에 이름 같은 이모 씨가 있다는 겁니다. 주위의 증언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있다는 거고요. 또 증언에 따르면 그 이모 씨가 예전에 95년도부터 봤던 그 이모 씨하고 인적 사항이나 어떤 모습 같은 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데 이게 김광석 씨 타살 의혹부터 시작해서 딸의 죽음 사망에 대한 의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본인의 말이 좀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달 사이에 이런 일 그리고 딸의 죽음 곧바로 직후에 하와이로 갔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 첫 번째는 딸이 사망을 했는데 엄마가 두 달 만에 나라를 바꿔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 보통 딸이 사망을 할 경우에 특히 장애를 앓고 있던 딸은 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사실상 엄마가 몇 달 동안 거의 정신을 못 차리죠. 대부분의 엄마는. 그런데 그것도 주변에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큰 마트 사업을 할 수가 있나? 이 엄마가 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죽음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끌고 갔으니까 이게 가능한 문제지.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언어적 어떤 한계도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경황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딸의 존재 혹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끌고 갈 때 이것이 이렇게 술술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엄마가 딸이 2달 전 사망한 엄마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해외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겁니다. 정말 부모들은 자식이 죽으면 지금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사실 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해지고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지고 이러면서 아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다른 외부적인 그 활동들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던 활동도 접고 축소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딸을 가슴에 묻었다는 사람이 한국에서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전혀 낯선 그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그 외국에서 뭐 미국인들 상대로 해야 되고 그게 재미교포도 있겠지만 그런 다른 환경에서 자기가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럴 수 있을까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 이어가면 과태료를 낼 만큼 딸 사망을 정신없어서 과태료까지 냈었잖아요. 법적 그 신고도 똑바로 안 하고. 6개월인가 뒤에 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경황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딸을 이런 어떤 고통 때문에 경황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미국에서 사업 준비하고 이런 다른 일로 경황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가 죽고 나서 2달 만에 사업하러 바로 갈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바꿔서 또 말씀드리면 오래전부터 어렵게 그 사업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불과 2달 안 돼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이 리커스토어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이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고 이미 기반을 갖다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 아니냐. 잠시만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쭉 살아보셨으니까 저런 주류 전문 마트를 하려면 그 전부터 사전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렇죠. 그건 허가를 리커스토어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상당히 사업을 해봤던 이 사람이 상당히 나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 리커스토어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이제 허가를 받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한국에서 바로 이제 가가지고 이민 간지 2달 만에 바로 리커스토어를 갖다 인수해서 운영한다. 이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이투 비자를 받아서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확히 뭡니까? 투자 이민이죠. 투자 이민.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미 상당한 돈을 갖다가 미국에 가지고 가서 그게 이제 한국은행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은행에 그 돈이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다 단순히 잔고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재를 사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하면서 사용한 그런 어떤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 사망 전부터 다 준비를 한 거다. 이미 이제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2달 만에 이걸 갖다가 법인을 갖다 설립할 수 있지 않나. 이투 비자 자체가요. 원래 이 투자 이민 이 이투 비자 자체가 적어도 3년 전에는 준비해야지 가능해요. 이투 비자가 투자 이민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분명히 훨씬 전에 준비를 했던 건 명백합니다. 예. 네. 박진 변호사님, 사실 저희가 동거남이나 내연남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하지만 사실 법인 계약서에 서혜순 씨와 이 남성의 이름이 함께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동업자다.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남성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이 95년부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좀 만나는 관계든지 아는 관계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동업자 내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사람이 동일 인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 자체는 일단 김광석 씨의 자타설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서연 양의 그 사망 관련해서 맞아요. 그 이후에 경황이 없고 왜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박사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하와이 가서 사업